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증여가 있었을 때 증여 재산가액이 무조건 전액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일 때는 얼마?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직계준비서건일 때는 얼마까지 공제받는다고 얘기했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인척일 때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5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기타 친인척일 때는 2016년도 개정돼 갖고 2015년도까지는 500만 원 공제다가 2016년부터 증여재산 공제 기타 친인척일 때는 1000만 원 2배로 인상됐습니다. 2배인가? 500만에서 1000만 원이면 2배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인제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셔 갖고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기타 친인척일 때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단 공제 금액은 몇 년 기준이다, 여러분? 1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한 번 공제를 받으면은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 증여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성을 알아두시고요. 제가 배우자일 때에 얼마까지 공제된다고요? 6천만 원. 직계준비세 얼마? 5천만 원. 요걸 왜 말씀드렸냐?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이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좀 복잡한 증여 2월 과세 규정 이런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계속해서 우리가 좀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뭘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매매했다면? 5억 원에 매매했다. 자, 그런데 이때 갑한테는 양도소득세, 을한테는 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 도자와 수자가 서로 손에 손을 꼭 잡고 너도 양도세 나도 취득세 내야 되니까 이걸 우리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좀 줄여서 신고하자. 그래서 얼마에 매매가 했는데 5억인데 얼마를 신고하자? 4억 원에 매매한 걸로 신고하자. 그래서 합의를 봐갖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뭘 작성해달래? 다운계약서 써달래. 그럼 여러분 다운계약서 써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써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신고를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언제 신고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됐잖아 이미. 그 다음에 자 그걸 떠나서 만약에 그래도 써달란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취득한 거죠? 우리가 갑으로도 취득했죠? 얼마에? 5억 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 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도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해서. 그래서 우리 병한테 매매했어요. 우리 병한테 매매했어요. 자, 이때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냐? 얼마예요? 6억 원이다가 가정해봅시다. 이게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죠. 실지 거래가액. 자, 그러면 이때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을은 양도책이 얼마 발생한 거예요? 뭐에 의하면? 실지 거래가액. 얼마 주고 사서? 5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6억에 팔았으니까 실지 양도책 얼마 발생한다고요? 1억이 발생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썼다면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다운계약서에는 얼마나 취득한 걸로 봐서 4억 원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운계약서에 의한 양도체가 얼마가 돼? 2억이 돼버리죠. 2억이. 실제는 얼마인데? 1억인데. 그러면 결론은 자 보시죠. 내가 뭘 줄이려고? 취득세를 줄이려고 취득가 1억을 줄였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로 했죠. 이해하시나요? 다시 을한테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병한테는 뭐가 부과되죠? 다시 취득세가 부과되죠. 문제는 이제 을이 문제야. 실제 양도체가 얼마인데? 1억 원인데 다운계약서라면 양도체가 얼마 나오니까? 2억이니까 이때 1억 줄인 취득세가 어디에? 양도소득세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어딜 더 줄이는 것이 세부되면 줄어들겠냐?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항상 세법은 여러분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돼. 그래야 정확한 얘기가 나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왜? 대충에도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한테 뭘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답변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나씩 다 뭐 해봐야 되니까. 따져봐야 되니까 따져봐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따져봐야 되니까 실제 자기가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답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정확하고 대답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그럼 앉아서 요이 땅 해갖고 다 계산기 꺼내놓고 하나씩 다 두들겨 봐야 돼.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고 그럼 시간이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시간 들어가는 것에서 당연히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그래? 자문료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가서 법률 상담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개별적인 내용을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죠. 따지면 뭐가 들어가? 시간. 시간이니까 당연히 뭘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가서 여기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예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까? 어떻게 처방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나올 때 그냥 나오냐고. 간호사가 불러줘. 이리 오셔야죠. 뭐 달라고 그래? 진료비 달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갈등을 때리겠죠. 어떤 갈등 때려요? 실가로 1억 원으로 보고를 할 것이냐, 이때 취득세 적게 내려고 다운 계약서 샀던 취득가에 4억 원으로 함으로써 양도책을 2억 원으로 신고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취득세 줄였던 것이 어디에 부과된다고 여러분? 양도세. 그럼 그냥 기본적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걸 더 줄여야 되냐? 양도세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양도책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왜냐? 양도소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다만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이라고 양도세는 양도차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부담이 크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커요. 그리고 얘는 합산과세 개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양도하게 되면 다른 그 소득과 합산돼서 더 높은 누지세를 적용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을은 1억 원으로 신고하자니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얼마 주고 샀다?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5억 주고 샀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5억 원에 샀다는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 있어야 돼, 매매계약서가. 항상 세법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가. 내가 5억 원에 샀습니다. 그때 4억 원에 산 것이 아니라 5억 원에 샀습니다라는 걸 주장하고자 할 때는 주장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 당시 실제 5억 원에 쓴 매매 계약서가 있다면 이거를 제시하고 그때 내가 실은 4억이 아니라 얼마 주고 샀다? 5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겠죠. 안 하면 얼마에 대해서 내는가?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10중 8구는 당연히 뭘로 신고합니까? 실가로 신고할 겁니다. 얼마 주고 샀다라고? 그래서 5억 주고 샀다고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을을 잡아요? 병을 잡아요? 을을 잡아요? 갑을 잡아요? 누구 잡으러 갈까?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은 그래 너 그때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샀다고? 5억 주고 샀다고 그래서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알았어 그래요.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누구 잡으러 가냐? 갑을 잡으러 갑니다. 갑아. 글쎄 그때 네가 병한테 을한테 팔았을 때 4억 주고 판 것이 아니라 얼마 주고 5억 원에 팔았다고 누가 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네가 실제 얼마 주고 샀는지 4억 주고 팔은 건지 5억 원에 팔은 건지 입증하라. 만약에 네가 4억 원에 팔았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얼마 주고 팔은 걸로 5억 원에 팔은 걸로 해갖고 양도소득세 추징 들어가겠다라고 과세 예고 통지가 옵니다. 그럼 실제 얼마면 5억이면 이 사람이 4억을 입증 못하겠죠. 증명한다면 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했는데 얘는 실제 거래계약서가 나올 거 아니야. 세무서장은 누구 말을 믿어? 을의 말을 믿겠죠. 그럼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은 양도세 다시 계산하겠죠. 그럼 얼마에 대한 1억 원에는 양도세 추징 들어가죠? 추징 들어가고 이때 내야 할 걸 이때 내니까 그 기간에 대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가산세 부과되죠. 가산세.
5억 원에 대한 양도차익과 4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차익을 구해갖고 양도세 추징이 들어가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한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먹을까요? 무슨 신고했죠 여러분? 얘는 양도세를 과소 신고했죠. 과소 신고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예요? 과소 신고했을 때는 몇 프로 여러분? 10%. 무신고는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20%죠. 그럼 이거 적용되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허위 계약서 써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과소 신고 납부하니까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0% 때려버립니다. 40%. 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때린다고요? 40%. 세법상 전형적인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게. 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바로 이거야. 사랑과 전쟁에서 그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꿈꿔본다는 그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 프로 때려요? 40%의 과소 신고 불성실. 하여튼 부정한 행위일 때는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예, 이거 올해 2016년도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1년 내내 이거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은 죽어라! 40%, 무신고 20%, 과소 신고 10%, 1년 내내 했어.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 우리 부동산세법 2016년 첫 번째 문제. 합격자 모임에서 합격생을 저보고 교수님 세법 문제 첫 번째 1년 내내 외쳐댔던 40% 죽어라! 이거 나왔고 기분 좋게 부동산세법 출발했다고 그래요. 40% 때려요. 거기다가 또 뭘 때리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이게 세법 첫 번째 문제예요. 세법 첫 번째. 하루당 10,000분의 3으로 해갖고 10,000분의 3에다가 뭐 계산하냐? 납부 지연 일수 계산. 여기는 뭐야? 일수. 그럼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납부 불성실 가산은 하루당 얼마씩? 10,000분의 3씩 착각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쌍코피 터지는 겁니다. 쌍코피 터져. 얼마 줄이려다가 취득세점 줄이려다가 예. 이 사람은 좀 줄이는데도 값은 양도세 줄인 거에 대한 다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몇 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과세할 수 있냐? 몇 년일까요? 기본적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기본적 제척기간, 무신고는 제척기간 7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슨 행위하면 부정한 행위 때는 10년입니다. 제척기간이 10년. 따블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몇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관할세무서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추징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 당시에 뭘 작성해달라면 다운계약서 작성해달라면 여러분은 한 번 더 요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너는 얘와 지금 상담 합의를 봐갖고 줄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을이 다시 얼마로 5억 원에 매매했다는 것을 실직 들어가면 너는 양도세 뭐 한다? 추징 들어간다. 그입니다. 그럼 을은 또 뭐 됐죠, 여러분? 취득세 적게 신고한 거죠? 얘도 여기 추징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는 100%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지방 취득세는 뭐고? 지방세고. 양도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과세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돼 버리면, 야, 지방자치에서 통보가 되면은 당연히 추징 들어오겠죠. 이해하시나요? 취득세 적게 낸 거에 대한 추징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게 항상 들어온다는 100%의 보장은 없다고. 우리 업무가 그렇게 다 원활하게 100% 차차차 기계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일단 을 집정해서 한번 찔러보는 거죠. 뭐 나중에 내라면 내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고객에게 설명해 주면 고객은 여러분한테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말을 해 못해? 못하겠죠. 당연히 얘가 지금 다운해더라도 나중에 걸린다. 얘가 을이 4억 원 신고를 하지 않고 얼마 신고할 테니까? 5억 원에 신고를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산세 두들겨 맞는다. 그래도 할 거냐?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뭐 맞아? 과태료 맞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 여기 뭐 다운계약서에 대한 허위계약서 뭐 있겠죠. 중개업법상.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바꿉니다. 업계약서 써달래. 업계약서. 5억 원에 매매했는데 얼마에 매매한 걸로 해달라냐? 6억 원에 매매한 걸로 해달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실무 나가시면. 희한하네. 다운 계약서는 이해가 되는데 뭘 대래? 업계약서도 써달래. 업계약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업계약서 써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쟤는 세금을 더 내는 거죠. 누가 더 내게 돼요, 여러분? 5억 원의 매매인데 6억 원에 매매한 걸 써달래. 업계약 써달래. 그럼 누가 다 세금을 더 내요? 둘 다죠. 둘 다잖아. 5억 원의 양도 얘는 6억 원의 양도한 걸 보니까 양도채 1억이 더 커지죠?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양도 1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달래. 업계약서 써달랜다. 요것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업계약서 써달래.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업계약서 쓰면 누가 불리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업계약서 쓰면 누가 불리해져? 갑이 불리해지죠. 을은 지가 원하는 거니까 업계약서 써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업계약서 써주면 일단 피해는 누가 보는가? 갑. 근데 갑이 업계약서 써주겠냐고? 써주는 경우도 있어. 어떨 때 써줄까요? 그쵸? 비과세 받을 때죠. 너는 어차피 5억 원의 양도나 6억 원의 양도 하나 뭐니까? 비과세니까 나 업계약서 필요하니까 업시켜달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만약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뭘 요구해? 업계약서 쓰려면 우리한테 차액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겠죠. 이해하세요?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6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를 비교해서 두 가지 차익이 발생할 거냐. 그 차익을 당연히 얘는 뭐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 보존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죠. 보존 안 해주면 갑은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업계약서가 가능하겠지만 특히 일반적으로 업계약서는 언제 쓰냐? 얘가 뭘 받으면 비과세를 받으면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취득자가 뭘 써달라고 그런다고요? 업계약서 써달란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너는 어차피 5억 원에 파나 6억 원에 파나 뭐 해서? 비과세. 그러면 나는 왜 업계약서 써달라는가? 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 지금 취득가액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뭐가 줄어들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보네. 희한한 사람이네. 양도차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조금 더 내고 양도세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을의 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이겠다고 업계 쓴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야. 실제 내가 얼마 팔지 어떻게 알아? 그 미래의 상황인데. 근데 왜 업을 써달랄까요? 응? 대출? 뭐 대출 받을 조금이 더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근데 그거는. 응? 여러분이 그거 잘 아시는 비자금이죠. 비자금. 이 법인들이 비자금에 구성하는 대표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고가 매수한 걸로 계약서 쓰는 겁니다. 하청업체한테 물품 납품받으면서 실제 얼마에 납품받으면서 5억 원에 납품받으면서 얼마에 납품받은 걸로 6억 원에 납품받은 걸로 계약서 쓰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얼마 주는 걸로 하고 6억 주고 한 걸로 하고 다시 1억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야 너한테 납품받아주겠다는데 대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하는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이중계약서.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얼마 주고 산 거로 되어 있는가? 6억. 근데 실제는 얼마 샀다고? 그럼 그 1억 원을 얘가 형식상으로 넘겨봤죠. 6억 원의 매매대금 그리고 1억 원 차익을 도로 하청업체에서 대기업을 받는 거. 그게 비자금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저씨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물건 샀는데 PC 200만 원짜리 샀대. 그래서 200만 원 집에서 받아갔어. 근데 신은 얼마 조립해갖고 50만 원에 샀어. 그 계약서는 200만 원짜리 써달래. 그 150만 원 비자금이 되는 거야. 아저씨랑 항상 조심해봐야 돼. 네? 예, 제가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자, 그러면 주의사항. 하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무슨 대상이었어요?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5억 원에 팔으면도 비과세, 6억 원에 양도해도 비과세야. 근데 나중에 이게 뭐하면 이중 계약서를 썼던 것이 어떻게 되면 적발되면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원래 무슨 대상이지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무슨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그 대가로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그때 이 과세가 되는 양도책이 얼마냐라는 게 공인중개사 최근 기출문제였습니다. 거기 여러분 312쪽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312쪽. 자, 312쪽 왼쪽에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까? 거기 보시면 4번, 아니 4번이 아니라 5번이네. 5번. 찾았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 312쪽 왼쪽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5번에 보시면 뭘 작성했다? 거짓 계약서. 밑줄 거짓 계약서. 소위 말하는 무슨 계약서? 이중 계약서. 전형적인 무슨 행위야? 세법상 부정행위. 그러면 너는 비과세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이런 걸 고객한테 설명하면 업계약서 써달라 다운계 써달라 지금 말을 못하는 거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비과세 못 받아.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 이때 그 토해내는 금액이 얼마냐가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6과목 배우지만 실무 나가실 때 가장 현실적인 과목은 바로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뭐가 쫓아요 여러분? 세금이 쫓아옵니다. 죽는 순간에도 세금이 나오죠. 사망할 때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상속세. 다만 상속세를 피상속인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내야 되는 거죠. 상속인이. 알아서들 해. 앞으로 뭐 세법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지는. 공부 안 해놓고 나중에 와서 뭐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아주 사람이 키도 작지만 마음도 쫀쫀해. 아주 쫀만해갖고 소심해요. 소심의 극치야 극치. 그래서 뭐 하면 저도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그래? 너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땡땡 치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어. 언젠가는. 그때 얘기 안 해줘. 자, 그래서 여러분 311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양도소득세가 이런 거다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금 입문과정이야? 정시로 지금 강의 들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세법이 뭐다라는 그냥 기본적 개념을 배우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 1월 달에 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들어가기로 하고 아 세금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크게 성공한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한번 과세권자 봅시다.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밑줄 세무서장 밑줄.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과세권자 하셔야 된다. 밑줄 누구죠?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모든 국세. 모든 국세.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던 종합부동산세부터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때 국세로 오면은 특징이 뭐냐? 국세는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세무서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할 세무서장 옆에다가 요걸 하나 첨가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국세는 세무서장이다.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졌죠.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였어요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강시장. 여러분 주의할 것은 공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저희 세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에서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 시도지사 하면 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말할 때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시를 말하는 거야? 특강시를 말하는 거예요? 특강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불만해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란 말을 쓰지 않아요. 도지사, 그럼 그 뒤에 옆에 뭐가 나오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일반 시도 있으니까. 그럼 시도지사 할 때 시가 특광시를 말하는 건지 일반 시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표현상으로는 애매하다는 얘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특강시장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데 이상한 공법은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을 말하는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뭐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고 일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표현마다 달라. 그래서 조금 그건 애매한데 여러분 저한테는 할 때 시도지사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세법 시간에나 도지사 또는 누가 특강시장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과세권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 세법하고 공법할 때 요거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는 어디냐? 밑줄. 역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밑줄. 누구 주소지야?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항상 도자 기준이야? 수자 기준이야? 그렇게 어려워야 돼 이상하게. 양도소득세는 도자 기준이야? 수자 기준이야? 도자잖아 도자. 뭘 자꾸 애매해. 뭐만 물어보면 그냥 가슴이 뛰나 봐. 누구지? 아, 양도수는 당연히 누굴 잡는다고? 도자. 항상 잊지 마세요. 양도수는 도자 기준이야? 수자 기준이야? 도자. 도자. 그래서 누구 주소지야? 밑줄. 양도자 주소지. 밑줄.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납세지가 되고 그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대당 양도소득세 뭐가 되는가? 과세관청이 된다. 자, 팁으로 이렇게 한번 잠깐 설명 드려볼게요. 뭐 우리 임무과정이니까 좀 부담 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물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거야. 상계동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노원구에 있다고. 근데 양도자의 주소지가 갑의 주소지는 어디냐? 예,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고요. 주소지가. 이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는 어디냐 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남구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양도자 주소지는 어디고요? 경기도 의정부시. 취득자 주소지는 어디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데 양도 물권은 어디 있는 거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냐고요? 서울특별시장이죠. 왜냐하면 취득세는 물권 소재지 기준했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어디래서 여러분?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 물권, 양도 물권에 대한 소재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취득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야. 뭐는?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갑이죠. 그럼 갑은 누가 과세관청이 되는가? 응? 예, 의정부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 양도소득세 과세권자다는 얘기야. 왜냐면 양도세는 국세고 국세일 때는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적어놓는 게 좋을 텐데. 일단 우린 적는 거야. 적으세요? 잘해.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와 국세를 과세를 할 때에 납세지가 달라집니다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 사례로 물어봤던 겁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세는 뭐고? 국세. 국세니까 누가 나온다? 세무서장. 근데 어떤 세무서장이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장. 근데 그 납세지는 어디냐? 양도세는 양도자의 주소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규정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어디냐? 이렇게 요 사례 주어놓고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어디냐? 그럼 보기 1, 2, 3, 4는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 소재지와 주소지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장 이거를 조합해놓고 보기 1, 2, 3, 4, 5를 만들고 골라봐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 양도자의 과세관청은 누구다고 여러분? 의정부시 관할 세무서를 했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갑이 그걸 몰라갖고 세법을 모르니까 어디 갔냐? 노원구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했어.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의정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고? 노원구 관할 세무서 가서 신고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때 신고 납부는 적법한 거냐? 무효인 거냐라는 문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과세 관할이 위반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세 관할이 위반됐을 때 납세 의무자 신고는 유효하냐 무효하냐? 결론 낼게요. 유효합니다. 왜? 일반 납세 의무자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가 받으면 노원구 관할 세무서장이 받으면 노원구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 결과 이거 우리 게 아니나 누구한테 보내주냐? 의정부시 관할 세무서로 본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관할을 위반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효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 관할을 위반하면은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추징 들어오면 누구한테 와야 돼? 의정부시 관할 세무서 추징이 들어야 돼. 근데 노원구 관할 세무서 양도세 추징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은 얘는 납세 문제는 아무데나 내도 돼요. 그러면 걔들 다 찾아서 보내줘요. 예,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과세권자 한번 확인하고요. 자, 과세 대상 갑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지금 당장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일부 또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역시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뭐 한 것만?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일단은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쓸 필요는 없어요.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부동산 등과 그 다음에 주식 등과 그 다음에 뭐로? 파생상품. 크게 세 가지로 그룹하. 요거는 아셔야 돼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요 세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디에 연결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그 내용을 얘기할 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세 과세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세 가지로 한다. 결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세 대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답은 무조건 여러분은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물론 보기 지문에 깔릴 수는 있습니다. 보기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절대 뭐는 아니다 얘들은. 답은 아닙니다.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요? 부동산 등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 공인중개사 중개 목적물은 뭐니까? 얘지 공인중개사는 얘가 아니죠. 그래서 보기 시험의 특성상 시험에는 딱 그렇게만 정해져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뭐는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나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도 올해 개정되고요. 과세 강화요? 과세 완화요? 과세 강화입니다. 역시 2017년도 개정됩니다. 여기도 다 과세 강화 쪽으로 개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와는 관련이 없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시험과는 답이 아니다.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성격상 상당히 일반 사람들은 요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상품이 서로 배타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전문으로 한 분한테 주식이나 파생상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아, 나 몰라. 거꾸로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부동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실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취급합니다. 절대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만 갖고 있다든지 주식만 갖고 있는 이런 몰빵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들으셨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결국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분산 투자, 분산. 여기도 분산 투자고 여기도 분산 투자고 여기도 분산 투자는가.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부동산은 안정성은 높죠.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죠. 등기부상에 내밀어 잡혀있으니까. 그러나 요즘은 수익성이 높다라고는 뭐 물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환금성이 떨어지죠. 조금 어렵게 표현했나 너무? 환금성. 즉각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 돈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매도자가 할 때 나한테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이게 크로스 체크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정성과 확보가 되고 수익성은 조금 물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환금성. 그럼 주식은 거꾸로 환금성은 뛰어나죠. 얘는 언제든지 시장에다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고 하는 사람.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분치기, 초치기 하는 애들 있어요. 분치기, 초치기 하는 애들도. 사고 팔고. 그 순간적 갭을 먹겠다는 애들이죠. 환금성은. 그런데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응?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리스크. 리스크? 예. 어떤 리스크? 그죠?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뉴스 시간에도 가끔가다 나오죠. 누가 주식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한강대에서 뛰어내렸다. 자살했다. 그럼 그때가 바로 주식 살 때입니다. 누가 뛰어내렸다 그러면 그때 사. 그래서 맨날 뉴스가 뛰어내렸나 안 뛰어내렸나 그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시험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자꾸 떨어지면 여러분 괜히 한강을 걸어가고 싶어져.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다가. 아, 별표날 딱 나왔는데 신문을 딱 서울신문을 사갖고 내 수험번호와 이름을 찾는데 그 조그만 글씨로 적혀있는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달래죠. 소주 한잔하고 어딘가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근데 그게 한강딸이야. 밑을 쳐다보면 강물이 불러. 이리 와 그럽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가 또 쩔레 걸어와. 서로 봐. 너도? 응. 그래서 그들끼리 또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 발표하는 날은 여러분 한강딸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을까 한번. 자, 주식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뭐는 파생. 얘가 여러분 여기 안전자산이라 일반적으로 구분하죠. 안전자산, 금은 실물자산과 함께 안전자산을 구분하고 얘는 무슨 자산이에요? 위험자산, 원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자산이야? 위험자산. 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파생상품은 어떤 특징일까요? 얘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고위험 자산입니다. 저는 개인들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금리라도 은행에다 예금해서 마음 편히 조금이나 드세요. 요걸 조금 더 먹겠다고 주식 투자했고 마음은 졸이고요. 주식하는 순간,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는 마음을 졸입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도 쓰라립니다. 땄으면 문제가 없지만 잃어요. 개인들은 거의 잃어요. 95%. 투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저씨가 만약에 주식 한다. 또 여러분 중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공부하는 분 중에 돈을 못 버니까 요 기간 동안에 주식을 조금씩 하면서 내가 공부할 돈 용돈 정도만 벌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 그런 건 용납 안 합니다. 자본시장은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강력이 양식입니다. 강한 놈이 다 짜먹습니다. 어떤 주부님 그럽니다. 저한테 종목 상담할 때 저는요 큰 욕심 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애기 우유값, 분유값 정도만 벌려고 그래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다 주식하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연예인들 다 주식해서 쪽 빠졌다 망했다. 예전에도 뭐 노홍철이가 그런 얘기 됐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준하가 무슨 정보 줘갖고 그 주식 완전 샀다가 아주 쪽 빠졌다고 그 방송에도 그 말이 나왔어. 이씨 형님 뭐 진짜 자꾸 노홍철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무슨 뭘 한다면 파생상품 앞에 더 붙어요. 뭐예요, 여러분? 얘는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을 받습니다. 얘가 들어서 예를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주식은 이러면 다 얼마 이래요? 1억만 이래요, 주식은. 원본만. 근데 얘는 1억을 손실 보는 게 아니라 1억, 2억, 5억, 10억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뭐 한다면 선물, 선도, 옵션, 수합 한다. 그러면 아저씨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도장 찍으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뒷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뉴스 한번 나왔어요. 모 외국의 증권회사가 선물 옵션 잘못해갖고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몸브라더스 해갖고.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 선물 옵션 했다가 회사 손실 입혀갖고 뭐 들어갔다 나왔죠. 최근에. 나왔잖아. 그게 또 나왔는데 대가가 있냐 없냐 이거 좀 또 조사하고 그러잖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세는 몇 가지로 한다고 여러분? 3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어디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찾아라. 자, 그럼 부동산 등 잠깐 보죠. 부동산 등은 다시 실물 자산이 뭐와? 부동산과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리고 기타 자산이에요. 여기서 2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수험생 중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권리인데 앞에 있는 말을 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이게 가장 제약 요건입니다. 이런 걸 잘 안 봐요 공부할 때. 앞에 제약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여러분 주의하시는데 그 제약 조건을 안 본다니까? 돌아버려 그냥. 그리고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권리 중에서도 뭐와 관련된 겁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 판단하세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어. 보기 지문 1, 2, 3, 4. 그러니까 슬쩍 출제 뭐냐? 뭐가 나왔어요? 특허권. 그럼 이거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해봐야 돼 고민을? 특허권 양도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다른 거 모르고 요것만 가지고 따져보냐. 이건 과세 대상이 돼 못 돼? 아, 못 되지. 왜 못 돼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출제에 물어보는 이 제약 요건 이런 걸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더라도 잘 안 풀릴 때 현상이 바로 이런 거죠. 저는 이런 걸 엄청 합니다. 앞에 제약 조건이 붙으면 그 제약 조건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면 특허권 다른 거 안 배웠어도 요거만 배워놓고 특허권 나오면 특허권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답이 못 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아니잖아. 특허권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개념은 있잖아. 그죠 여러분? 얘는 단순한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로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한가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시험은. 그럼 얘가 나왔어 시험에. 그럼 얘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얘는 이제. 근데 여러분은 공부할 때 보면 이걸 또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기출문제 나온 거다고. 안 나와요, 얘는 이제. 왜 안 나와요? 노출됐잖아, 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출문제 보셔요. 해설지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외부란 것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거나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열심히 답하고 해설을 외워.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교수님, 저 기출문제 풀면 다 맞춰요, 그래요. 기출문제 풀면 다 맞춘대. 그런데요. 근데 모의고사나 실전 가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기출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나요? 기출문제는 죽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은 문제 닭가해서를 열심히 외운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맞춘대. 맞추는 개뿔. 안 나오는 문제만 다 맞춰놨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기출문제를 보라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누구랑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나.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나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어디까지 물어봤구나. 어디 또한 난이도로 물어보면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 기출문제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걸 열심히 외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출문제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단 그 물어봤던 부분은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문제 나왔다 민법에서. 근데 그 전세권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또 물어본다고. 근데 그 나왔던 기출문제가 똑같이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걸 잘 보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거. 그러면 이번에 특허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분이 다음에 뭐라 바뀌었냐? 무채재산권으로 나왔어요. 무채재산권 나왔어. 아씨 기껏 뭐 외워놨는데. 근데 뭐는 안 나오고 특허권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무채재산권 더 나왔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무채재산권 단순한 거야 여러분. 그냥 법률에서 인정되는 재산 권리야.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야. 특허권, 실현세권, 의장권, 디자인권 뭐 이런 법률상 독점적 배터를 인정되는 권리야. 이런 과세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항상 제약 조건 잘 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자산. 자 책에 보시면 기타 자산에 부동산 등이 묶여있죠 여러분. 그죠? 기타 자산이 어디 묶여있어요? 부동산 등이 묶여있죠? 이거는 제가 묶은 겁니다. 제가. 이 저자가 저예요. 너니?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제가 일부러 여기다 묶은 거예요. 원래 소득세법에는 기타 자산이 글자 그대로 무슨 자산이니까? 기타 자산이니까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얘하고 안 놀아요. 그런데 요 맨 밑에 있는 뭐가? 기타 자산이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돼서 제가 이로 끌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기타 자산은 기타니까 글자 그대로 몇 가지가 나와 있냐?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 대비는 1번과 2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몇 번까지만? 2번까지만 보십시오. 거기서 상한선을 딱 빨간 줄로 그으세요. 여기까지가 부동산부터 출발해서 기타 자산 2번까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 3번, 4번 주식, 파생상품 나왔다. 절대 답은 아닙니다. 찾으셨죠? 예.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갑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아, 벌써 시간 다 됐네. 예, 뭐 조금 10분 쉬죠. 예, 쉬었다가 요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